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잘 버티는 듯 했던 가상화폐 시장도 트럼프의 관세를 맞아서 이제는 조금씩 변동성을 또 확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방으로 방향을 잡다 보면 언제 갑자기 또 쏟아질지 모르는 항상 그런 변동성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괜히 더 불안감이 더해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가격 붙어 있는 전 세계 가격 붙어 있는 건 다 빠집니다. 뭐 금 정도 네. 빼고는 다 빠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주말까지는 좀 잘 버티는 듯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8만 달러 결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2일 상호 관세 정책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박스권으로 지지하고 있던 8만 2천 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4월 6일 날은 77,500달러 하락하고 그 이후에 7만 5천까지 하락하는 급락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부과는 몇 주 안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기간을 얘기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게 9일 예정된 상호 관세, 국가별 상호 관세는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보수적인 관망에서 적극적인 매도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8만이 깨지고 7만 5천까지 급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다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9일 이후에 한 차례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주는 얼터너티브 지수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극도의 공포 상태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트코인 시장도 극도의 공포가 됐군요. 주식 시장도 피어 앤 그리드 많이 보실 텐데 그게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 꽤 됐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던 게 조금 궁색해지기는 했네요. 네,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나오는 단골 주제가 디지털 금에 대한 얘기인데 예. JP 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거치 오글루라는 매니징 디렉터가 금은 이제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현재 재조명받고 있지만 예.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처럼 반응한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었던 내용하고 블룸버그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맥글론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레버리지 베타 상품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는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여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단계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단계다라는 건 지금은 약간 좀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곧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가 예.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맞아요. 견해가 있다 보니까 그거 디지털 그러니까 금과 비교했을 때의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깔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 논란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디지털 금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계속 약간 뭐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고 지지하는 눈초리도 있고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 자체로 어떤 살아있는 이슈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는 비트코인 뭐 그게 뭐 가능성이 있어? 뭐 투자처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앞다퉈서 지금 투자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생각을 조금 안 한 게 아닌 게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 정도면은 뭐 한 6만 달러 가겠다 싶었는데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이슈와 관련해서 디지털 가격 변화를 조금 긴 구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통 금융기관의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공급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커플링되는 현상을
좀 더 강화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자산, 비축 자산으로 고려되면서 다시 단기 상승 호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위치로 가게 만드는 그 이제 단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2021년 중반 이후부터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초 가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였습니다. 2003년? 네네. 20년 2년 전이죠. 전에? 아니 2년 전이죠. 2023년. 2023년. 아, 네네. 예. 2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4배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폭락하는 동안 뭐 다른 종목들 저가 매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지만 코인 시장이 많이 빠져 있으면 좀 들어가 볼까? 더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리플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가끔 이렇게 그 폭락하는 중간에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몇 가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 지지선에 좀 일부 이제 시장 반응을 위해서 이제 걸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 체결이 되는 걸 보고 예. 좀 시장을 봤었는데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뭐 급락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82,000, 8만 선 등등의 이제 지지선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상승은 82,000 지지선을 위한 짧은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겠고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들의 상승 부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과 연동하는 형태로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연동형 반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일주일 사이에 1억 6,500만 달러가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그 전주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지 다시 일주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된 부분이라서 아, 그래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자금의 변화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은 뭐 뉴스와 개별적인 모멘텀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저는 또 크게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빠져나가다가 다시 조금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만 그게 또 다시 이렇게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또 이제 하방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9일 이제 발표된 국가별 관세 예. 부과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대로 지금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협상을 위해서 연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변화들을 조금 주목하고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유동성 얘기를 하면 그 연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연준이 지금 계속 고자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파월 좀 뭐 금리 인하해야 돼 지금이 적기야 뭐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전혀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실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은 이제 미국 내 이제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들을 이제 한번 정비하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수출 수입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현금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 지금 투자에 대한 어려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하는 입장에서 그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고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게 언제일지도 알 수 없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제 하방을 계속 조금씩 넓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국내로 한번 얘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뒷받침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에서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좀 더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 상황들이 조금 불안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입법이라든지 시행들이 좀 늦어졌는데 크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현행 법 제도 아래에서 허용 가능한 개별 서비스부터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로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를 좀 허용하는 방안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별도 커스터디 보관, 그리고 내부자 거래 금지 및 처벌 조항들에 대한 대폭 강화, 대표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금융 정보 모니터링과 감사 강화, 그리고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거래소와 주거래은행 자격 조건을 1대1로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투자자들이 자신이 주거래은행에 가상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하기 어려운 실명 계좌 개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하거나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원화 결제 이외에 달러 결제를 지원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증권거래소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얘기 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한 검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한 금융 서비스들은 검토할 사항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단계별 허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미국 상황은 상품 선물 거래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미 상품으로 정의한 이후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선물 옵션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고요. 홍콩은 작년 4월 달에 아시아 국가는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상황들을 조금 모니터링해서 허용된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참 좀 많이 좋아져야 되는 게 참 많네요. 예, 리스팅을 엄청 많이 해주셨을 정도로.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 대한민국이, 그리고 여의도가 뭐 아시아에서는 금융 선진국이다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일본의 도쿄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정말 과연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가? 그게 좀 여전히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홍콩은 확실히 좀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호재를 하나 찾아보자면 주식시장에서도 내심 기대하는 게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어제도 보니까 국내 증시 안에서 STO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 약간 그 양당, 그러니까 초당적인 어떤 동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토큰 증권만 조금 검토해 보면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빠르게 조금 검토가 됐었고 관련되는 기초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고, 토큰 증권이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랑 이제 거래소 부분에서 우리가 현금 유동화 시키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유동화시키는 부분들에 매우 효과적인 금융 상품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증권 쪽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이런 투자 상품들 개발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제 완전히 교착 상태에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토큰 증권에 대한 기대가 단기적으로 큰 이제 빠르게 진행했으면 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초당적인 동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화폐 쪽은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에 대한 정책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하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관 간 결제망에서 CBDC 사용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일반 국민 최대 10만 명이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방식이 아니라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화폐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 미국 내에서 CBDC 발행,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네. 이 내용으로는 개인 금융 거래를 통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다만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 사업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민간 서비스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또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네요. 이런 점들 때문에 약간 걸려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왜 벌써 나왔죠?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 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가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숫자만 공개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간밤에 리버이스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시장에 그 관심이 오롯이 관세에 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일단 숫자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숫자인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잠시 후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2년 만에 4배 갔으면 아직까지 여전히 과열로 봐야 되니까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 가격으로 거의 이제 돌아왔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이가 단기 상승의 호재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여전히 긴 항목으로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법안들이나 정책들이 마치 2030들의 젊은 세대들만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사실은 차별화 포인트 중에 중요한 정책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상화폐 정책이 굉장히 본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대선 레이스가 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면 이 얘기가 아마 빠지지 않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한 차례 뭐 어떤 유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동성도 따라가는 그런 시장을 한번 머지않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